조선 한양 한복판, 무녀의 집 뒤편 언덕길에서 5살 여자아이가 발견됩니다. 두 발이 깨끗하게 잘려나간 채로요. 아이는 울지도 못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묻자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누가 그랬냐고 묻자 곁에 있던 한 여자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사건은 한 성분을 거쳐 임금에게까지 직보됐고요. 조선 최고의 사법기관인 위금부가 직접 수사에 나섭니다. 5살 아이 발 사건의 위금부가요. 조선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이례적인 조치였습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1533년 한양에서 벌어진 아동 잔혹 사건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중종 28년 2월 17일자에 분명히 적혀있는 기록이고요. 가해자로 지목된 여자, 갑자기 나타난 또 다른 여자, 그리고 신원이 두 개로 갈라지는 미스터리까지. 500년 전 조선판 미제 사건의 전말을 끝까지 따라가 보시죠. 때는 1533년 음력 2월, 중종이 즉위한 지 28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한양 용산강 일대는 한강 포구를 끼고 있어서 사람 왕래가 잦은 곳이었어요. 무당집과 양반집이 뒤섞여 있는 묘한 동네였죠. 이날 감사 김기성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 앞 언덕길에서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무녀의 집 뒤편 5살에서 6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가 버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아이의 두 발이 잘려나가 있었습니다. 상처는 칼로 자른 게 분명했고요. 아이는 위식이 있었지만 거의 죽기 직전 상태였습니다. 김기성은 곧바로 관청에 신고합니다. 부에서 한성부로 보고가 올라가고요. 한성부 판유는 사안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곧장 임금에게 직보합니다. 5살 아이 한 명의 사건이 그날 안에 임금의 책상까지 올라간 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의 신분제 사회 분위기를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지 아셔야 합니다. 당시 한성에서는 굶어 죽는 아이, 버려진 아이가 셀 수 없이 많았어요. 대부분은 보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만큼은 달랐어요. 왜였을까요? 이유는 아이의 진술에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관리가 아이에게 이름을 물었어요. 아이는 또렷한 목소리로 자기 이름을 말합니다. 그리고 발이 왜 잘렸는지 물었더니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어요. 누군가가 칼로 자르면서 죽어라 죽어라 하더라는 거예요. 5살짜리가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는 진술이 아니었습니다. 관리들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래서 한성부 판유는 이건 단순한 유기 사건이 아니라 살인 미수라고 판단합니다. 보고를 받은 중종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중종은 즉시 명을 내립니다. 아이를 신중히 간호해서 절대 죽지 않게 하라고요. 그리고 포도부장을 직접 불러서 범인을 반드시 잡아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중종이 이렇게 말했다고 실록은 적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두 발을 잘랐으니 비록 죽이지 않았어도 상해한 마음은 죽인 것과 같다고요. 그러니 형조에서 처리할 게 아니라 위금부가 직접 추문하라고 명령합니다. 위금부가 어떤 곳인지 잠깐 짚고 갈게요. 위금부는 조선시대 최고의 사법기관이었습니다. 주로 영모, 반란, 강상제 같은 국가 중대 사건만 다루는 곳이었어요. 사족 양반들의 범죄나 왕실 관련 사건도 위금부 소관이었고요. 한마디로 조선판 대법원 겸 검찰이었습니다. 그런 위금부가 신분도 모르는 5살 여자아이의 발 사건을 직접 수사하게 된 거예요. 이건 조선 역사 전체를 통틀어도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고 가장 먼저 잡혀온 사람은 한 여자였어요. 이름은 한덕, 신분은 사비, 그러니까 개인이 소유한 노비였습니다. 한덕이 위금부에 끌려와 진술을 시작합니다. 한덕의 주장은 이랬어요. 정월 초에 자기 주인집을 오가다가 길에 버려진 어린아이를 봤다는 겁니다. 허리 아래에 동상이 걸리고 부어있는 상태였대요. 자기는 자식이 없으니까 불쌍해서 데려와 다듬이질하면서 하룻밤 재웠다고요. 그런데 다음날 주인이 더러운 아이를 왜 데려왔냐고 꾸짖었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로길에 버렸다는 거예요. 그 후에 들으니 대궐에서 나와 사는 어떤 사람이 아이를 데려갔다가 또 버렸고요. 그 다음엔 김별자라는 양반집에 종연수라는 자가 데려갔다고 했어요.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아이의 발이 왜 잘렸는지는 자기는 모른다는 거였어요. 자기가 데리고 있을 때는 발이 멀쩡했고 다만 동상이 걸려 있었을 뿐이라고요. 어쩌면 동상이 심해져서 저절로 떨어진 게 아니냐고 항변합니다. 이 진술은 당시로서는 그럴듯한 변명이었어요.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한겨울 동상이 심하면 손가락 발가락이 괴사해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위원도 마땅치 않던 시절이니까요. 하지만 위금부는 한덕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첫째, 아이의 발 절단면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괴사로 떨어진 발이 아니라 칼로 자른 흔적이 명백했어요. 둘째, 아이 본인이 직접 한덕을 지목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사건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수사가 진행되던 중 한 여자가 위금부에 헐레벌떡 찾아왔어요. 이름은 중덕, 역시 신분은 사비였습니다. 중덕은 발 잘린 아이를 보자마자 울부짖으며 외쳤어요. 이 아이는 내 딸 옥가이라고요. 중덕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지난해 9월 29일에 자기 딸 옥가이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달 17일에 누군가가 발 잘린 아이를 업고 가더라는 소문을 듣고 부부가 함께 쫓아가 봤다고요. 가서 보니 정말로 자기 잃어버렸던 딸 옥가이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위금부 수사관들이 한 가지 기묘한 점을 발견합니다.
처음 한성부에 보고가 올라왔을 때 아이는 자기 이름을 다르게 말했었거든요. 처음 신고서에는 아이가 자기 이름을 개춘이라고 했고 자기 형의 이름은 어리가이라고 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중덕은 이 아이가 오까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두 개인 겁니다. 개춘인지 오까이인지 이게 무슨 상황이었을까요? 가능성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5살 아이가 너무 어려서 자기 이름을 제대로 말하지 못했거나 헷갈렸을 수 있어요. 둘째, 중덕이 진짜 친엄마가 아닐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자기 딸이라고 주장해서 무언가를 노렸을 수 있는 거죠.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위금부는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누구를 믿을 것인가? 수사관들은 결국 가장 확실한 증인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기로 합니다. 바로 피해자 아이 본인이었어요. 위금부는 아이를 다시 불러옵니다. 그리고 죽을 먹이며 안정시킨 다음 물었어요. 내 발을 자른 사람이 누구냐고요? 아이는 죽을 먹이고 있던 한 여자를 가리켰습니다. 바로 한덕이었어요. 한덕은 펄쩍 뛰었습니다. 나는 너를 보살펴준 사람인데 왜 나를 가리키냐고요. 하지만 5살 아이의 손가락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장면이 사건의 결정적 순간이었어요. 위금부 수사관들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한덕이라고 거의 확정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남았습니다. 한덕은 왜 5살 아이의 두 발을 잘랐을까요? 당시 조선사회의 어두운 한 단면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당근형이라는 형벌이 있었어요. 도둑질을 3번 이상 한 사람에게 손이나 발이 힘줄을 끊는 형벌이었습니다. 법전에도 없는 형벌이었지만 일시적으로 시행됐었어요. 그런데 이 당근형이 바로 중종 때 폐지됐습니다. 사람의 손발을 잘라내는 게 너무 잔혹하다는 이유였어요. 5살 오가이 사건이 일어났을 무렵은 당근형이 폐지된 직후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충격적인 가설이 떠오릅니다. 당시 한양에는 어린아이를 거지로 만들어서 구걸을 시키는 어둠의 조직이 존재했다는 기록이 야사로 전해져요. 일부러 아이의 손발을 못쓰게 만들면 동정심을 자극해 구걸 수입이 늘어났거든요. 인도의 거지 마피아 같은 일이 조선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한덕이 그런 부류였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물론 실록에는 그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없는데 길에 버려진 아이를 데려갔다는 진술 자체가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불쌍해서 데려갔다면 왜 다음날 다시 버렸을까요? 그리고 왜 그 후에 아이가 다른 사람들 손을 거쳐 다시 발견됐을 때 발이 잘려 있었을까요? 여기서 잠깐 조선 한양의 어두운 뒷골목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당시 한양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거대한 거지 조직이 존재했습니다. 이름은 깍쟁이, 지금 우리가 쓰는 인색한 사람을 뜻하는 그 깍쟁이의 어원입니다. 원래 깍쟁이는 깍정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청계천 병과 마포 일대에 모여 살던 거지 무리를 부르던 말이었습니다. 이들은 청계천을 준설하고 나온 흙을 쌓아 만든 가산이라는 인공산에 토굴을 파고 살았어요. 100명 가까이 되는 거대 집단을 이루기도 했고요. 이 조직에는 엄격한 위계가 있었습니다. 각 다리에 거지들을 통솔하는 우두머리가 있었는데 그를 꼭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꼭지들의 꼭지, 그러니까 모든 거지들의 총책임자는 꼭지단이라고 했습니다. 꼭지단이 어느 정도 권력을 가졌는지 아세요? 조선 후기 기록을 보면 당시 한양에서 가장 무서운 폭력 조직이었던 검계조차 꼭지단은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궁중에 초청받을 정도로 유명했던 예인이 꼭지단에 생일잔치에 와서 풍악을 연주하라는 요청을 거절하자 꼭지단이 직접 찾아가 너네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해서 결국 공연을 받아냈다는 일화도 전해져요. 이런 거대 조직이 운영되려면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국월 수입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월 수입을 극대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었어요. 바로 동정심 유발이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지가 국월 행위를 할 때 신체적 결함은 때로는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고요. 불구인 거지들은 자신이 불구라는 점을 강조해서 상대방의 동정심을 강하게 유발하고 그래서 더 큰 것을 얻어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거지들은 일부러 다리를 절뚝거리거나 눈을 찡그리며 가짜 불구 행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짜 불구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사람들 눈에 가장 강력하게 박히는 건 진짜 불구였거든요. 그래서 야사에는 더 어두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거지 조직이 데려온 어린아이들을 일부러 불구로 만들어 구걸을 시켰다는 거예요. 사지가 멀쩡한 거지보다 손발이 없는 어린아이가 훨씬 더 많은 동정심을 자극했으니까요. 인도의 슬럼독 밀리어네어를 보신 분이라면 익숙한 풍경일 겁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어린아이를 일부러 눈멀게 만들어 구걸시키는 거지 마피아. 그게 조선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소문도 떠돌았다고 합니다. 거지패가 어린아이를 데려다 약으로 쓴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가 울면 너 자꾸 울면 거지가 잡아간다고 겁을 줬다고 해요. 자, 이제 한덕의 진술을 다시 한번 곱씹어 봅시다. 정월 초의 길에 버려진 아이를 봤다. 자식이 없어서 데려왔다. 그런데 다음날 주인이 꾸짖어서 돌아버렸다. 그 후에 다른 사람이 데려갔다가 또 버렸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당시 한양거리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는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한덕도 그 다음 사람도 또 그 다음 사람도 굳이 이 아이를 한 번씩 데려갔다가 다시 버렸을까요?
마치 누군가의 손에서 다른 누군가의 손으로 아이가 옮겨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게다가 한덕이 아이를 처음 데려갔을 때 묘사가 의미심장합니다. 허리 아래에 동상이 걸리고 부어 있었다고 했어요. 다리부터 망가져 있었다는 겁니다. 수사관들이 한덕의 알리바이를 신뢰할 수 없었던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덕은 거짓 조직의 중간 단계, 그러니까 표적 아이를 모으는 역할이었을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건 가설입니다. 실록은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황은 너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카이 사건이 단발성이 아니었다는 또 다른 증거도 있어요. 조선왕조실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린아이가 잔혹한 방식으로 발견된 사건이 오카이 한 명만이 아닙니다. 실록에는 한양거리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어린이 사망사건, 학대사건이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대부분은 가해자를 잡지 못했고 잡았더라도 진짜 배우는 끝까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사건의 피해자들이 거의 다 어린 여자아이라는 거예요. 조선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였던 노비의 어린 여자아이, 이름조차 제대로 남지 않은 그들이 한양골목에서 자꾸만 사라지고 다치고 죽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건은 보고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카이 사건이 더 특별한 겁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 한양 어둠 속에서 벌어지던 수많은 비극 중 우연히 임금의 귀에 닿은 단 하나의 사건이었을지도 몰라요. 빙산의 일각이었던 거죠. 수사 결과 위금부는 한덕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중종은 또 한 가지 결정을 내려요. 이 아이는 자기를 오카이라고 주장한 중덕에게 보내라고 명령합니다. 이 결정도 사실 의문이 남는 결정이었어요. 중덕이 진짜 친엄마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중종은 어쨌든 누군가 이 아이를 거둬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위금부 감옥에 둘 수도 없고 다시 길에 버릴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묘한 점이 있어요. 실록에는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덕이 어떤 형벌을 받았는지, 진짜 범인이었는지, 오카이가 그 후 어떻게 살았는지 사관도 끝까지 확인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건은 그렇게 흐지부지 실록에서 사라집니다. 중종 28년 2월 17일자 기록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후속 보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여러 미스터리를 남깁니다. 첫 번째 미스터리, 이 아이의 진짜 이름은 개춘이었을까요? 오카이였을까요? 중덕은 정말 친엄마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을까요? 두 번째 미스터리, 한덕은 정말로 발을 자른 진짜 범인이었을까요? 아니면 한덕도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중간책에 불과했을까요? 실록에 등장하는 대궐에서 나와 살던 사람, 김별자의 종 연수, 이 사람들의 정체도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세 번째 미스터리, 5살 오카이는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조선시대에 두 발을 잃은 어린아이가 살아남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위원도 마땅치 않고 항생제도 없던 시절이니까요. 실록은 아이의 운명에 대해 침묵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사건은 조선이라는 신분제 국가에서 노비의 자식, 그것도 5살 여자아이의 사건이 임금의 직보사항이 되고 위금부가 직접 수사하게 된 거의 유일한 사례라는 거예요. 중종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사건만큼은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중종시대의 정치적 분위기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해요. 바로 그해 1533년은 중종의 후궁 경빈 박씨와 그 아들 복성군이 저주사건에 연루되어 죽은 해이기도 하거든요. 궁궐 안에서 동궁을 저주하는 인형이 발견된 사건이었습니다. 중종은 이 시기에 잔혹한 범죄에 극도로 민감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잔혹 사건도 자신의 일처럼 다루었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입니다. 500년 전 한 5살 여자아이의 발이 왜 잘렸는지, 누가 잘랐는지, 그 후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몰라요. 다만 실록이 남긴 그 짧은 기록 하나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조선이라는 사회에서도 5살 아이의 외침은 임금의 귀에 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신분도 없는 한 어린아이가 손가락 하나로 한 사람을 가리켰을 때 위금부 수사관들이 그 손가락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500년 전 그날 용산강 무녀의 집 뒤에서 떨고 있던 5살 아이의 이름이 개춘이었든 오카이였든 그 아이의 작은 목소리는 분명히 역사에 남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이런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교과서에 한 줄도 안 나오는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요. 다음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조선의 미스터리를 들고 오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만 들을 수 있는 진짜 야사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